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계원리 이후 하루 만에 보는데요. 우리 이제 중급 회계 시작할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기본 종합반이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1강을 할 거기 때문에 1장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들 할 거지만 중요합니다. 일단 OT를 좀 먼저 해보면 OT를요. 여러분 강사 소개인데 뭐 회계원리 때도 했기 때문에 또 얘기할 건 없겠죠. 국민회계사 적용 돈이고요. 일단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년 차 됐고요. 회계사로는 강의를 하는 지는 이제 7년 차가 됐고요. 합격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무사만 딱 놓고 본다면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온 재무회계 강사 5명 중 1명이고요. 그때도 했던 얘기지만 유일한 30대입니다. 아직 한 2년 남았어요. 유일한 30대고요. 여러분 그 학원을 고르실 때 그리고 또 동영상 보시는 분도 이 강사를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이 얘가 지금 합격자를 내고 있냐도 중요하고 얘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내가 이거 끝나고 다음 과정을 들을 때 이 강사가 계속 진행을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이 저밖에 없고요. 제가 기본 강의부터 심화반, 객관식반, 그다음에 동차반 혹시나 유예하시면 유예 1기, 2기, 3기 제가 다 진행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진행할 거니까 고민하실 거 없고요. 그다음에 책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랑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 기본반, 객관식반, 2차반 다 제가 쓴 책이고요.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2차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강사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이 계속 합격자를 많이 내고 있고 강의한 지도 꽤 오래됐고 책도 다 완비가 됐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교재 얘기부터 바로 해보죠. 저희 해커스 중급회계 원인데요. 여기 조그맣게 보면 제 이름이 있어요. 제가 썼고요. 이번에 초판이 아니라 해커스에서만 초판을 낸 거고 원래 제가 강의를 할 때 책을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3판 내지 4판째예요. 그러니까 뭐 책은 갑자기 만든 책이라서 오타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되고요. 책에 오타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아직 이 출판팀에서 작업을 다 안 해서 정보표가 안 나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보표가 올라갈 거예요. 몇 가지만 찾아보셔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책은요 회계사랑 세무사 시험용이에요. 여러분 그 저희 회계를 시험 보는 시험이 공무원, 회계직, 세무직 7급, 9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사, 감평사라고 하죠. 감평사랑 관세사가 있고요. 계리사는 뺄게요. 계리사도 넣을까요? 계리사. 요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얘는 계산기를 안 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1차에서만 시험을 보고요. 우리 세무사랑 회계사는요. 1차에서만 회계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2차에서도 회계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 두 시험의 차이보다 요 시험과 요 시험의 차이 간극이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커요. 많이 커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급 회계 책들이 있는데 저희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신다면 요 책을 보시면 빠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요 용도로 된 책을 보셔야 되는데 저희 책은 회계사 세무사 용도 책이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도 듣고 객관식도 듣고 2차 강의까지 들으면 어떤 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객관식 책도 있고 기본서도 있고 2차 책도 있으면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2차 책이 당연히 어렵겠죠. 문제는 2차 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책은 기본서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저번 주까지가 아니라 어제까지 회계원리 했지만 회계원리는 사실 이제 안 보셔도 돼요. 뭘 또 봐요. 회계원리는 이제 안 보셔도 되지만 이 중급회계 기본서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2차 시험 보기 전날까지 같이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1차 때 얘기하는 내용도 2차 때 얘기하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빠지는 내용 없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책을
계속 봐야 되고 이 책으로 기본 강의가 끝나더라도 객관식 가서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제 책은 수험서예요. 그 교수님들 책처럼 뭐 그 공부를 위한 책이 아니라 시험 보기 위한 책이라 철저히 시험 목적으로 책을 작성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 책을 넘겨보시면 셀프 스터디라고 있는데 각 시험에 그 각 파트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셀프 스터디에 다시 정리되어 있거나 우리가 OX 문제 같은 게 나오면 OX 그 각 파트별로 OX 문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리해 놨어요. 셀프 스터디만 보시면 저희 시험에 나오는 OX 문제 기출 문구들은 한 번씩은 다 파트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약간 외로운 늑대 스타일이라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하다 딴 생각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줄구라 그러면 어디 물어볼 친구도 없고 이렇게 넘겨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줄 쳐야 되는 부분들은 다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다만 여러분 이게 제가 정록색약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저기 엘리베이터 타면요 4층을 눌렀는데 저는 눌렀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빨간색 잘 안 보이거든요. 정록색약이라 저 혼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저희가 이 책 나왔을 때 초록색인 걸 확인하고 이 출판사분들한테 이게 뭐예요?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랬거든요. 중구팩의 2는 파란색이에요. 근데 중구팩의 1만 일단 중요한 부분은 초록색으로 색을 다 표시해 놨으니까 별도로 줄 글 필요 없이요. 초록색에 있는 부분 줄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교재 문제는 사례 연습이랑 기출 체크로 되어 있는데 사례 연습은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문제화 시켰거나 저희 2차 시험 중에서 출제된 부분이나 2차 시험 중에서 알아야 되는 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라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례 연습 같은 경우엔 2차 문제가 좀 많고요. 기출 체크 같은 경우엔 저희 회계사랑 세무사 기출 문제가 많아요. 회계사랑 세무사 기출 문제 대부분이 회계사 세무사 기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정리하고 나서 사례 연습으로 좀 주관식 문제를 보고 1차 대비용으로 기출 체크까지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말고 본문에 있는 사례 연습이랑 기출 체크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 제낄 게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제 시험 목적에 좀 맞췄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우리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를 보시면 재무회계 공부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 회계원리 공부했잖아요.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은 급한 마음에 회계원리 안 듣고 바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절대 회계원리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이 축구도 빌드업이 중요한 것처럼 회계도 빌드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원리 듣고 오셨어야 되고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 있고 중급회계 입문이 있는데 중급회계 입문은 그냥 복습 중급회계 1, 2의 예습이에요. 워낙 이거랑 이거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중급회계 입문을 제가 만들어서 강의도 다 찍었고요. 실강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회계원리 듣고 중급회계 입문 듣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개그도 엄청나게 많이 쳤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꼭 들으실 필요는 없고 이걸 듣고 중급회계 1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막 말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옛날에 대학교 때 회계원리를 한번 들어서 회계원리를 또 듣기 싫은데 회계를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런 분들은 가볍게 한번 듣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기했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중급회계 이 기본반에서는 중급회계 1이랑 2를 가르칠 건데 1이 저희 교재가 1이 한 600페이지 되고요. 2가 한 700페이지 돼요. 그럼 중급회계 1이랑 2를 잠깐만 얘기해 볼 건데 중급회계 1이랑 2에서 어떤 내용들 배우는 건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인트로만 좀 하면 일단 난이도를 보면 중급회계 1이랑 2를 보면 당연히 2가 훨씬 어려워요. 당연히. 이건 당연합니다. 2가 더 어려워요. 근데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중급회계 1이랑 중급회계 2가 있으면 실제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공대 계신가요? 공대? 제가 이 고등학교 때는 이과 출신이었는데 수능을 문과로 봤거든요. 제가 이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과로 가게 되니까 벡터라고 막 돌리고 도너츠 돌리고 막 도너츠 부피 부호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화학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간부터 전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수투를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진짜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근데 막상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수투는 좀 쉬워요. 워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쉽게 낸다고요. 우리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중급회계 2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와요. 회계사도 세무사도요. 근데 중급회계 1은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쉽고 다들 공부를 좀 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를 꼬아내는 경우도 많고요. 응용 문제도 많고요. 구석진대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득점하시려면 중급회계 2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도 많은데 중급회계 2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중급회계 1만 공부해서 중급회계 1만 득점해도 합격한다 그러는데 실제 시험을 보면요. 세무사 같은 경우엔 요게 한 15문제 되고요. 요게 한 13문제 정도 돼요. 아니죠. 15문제 정도 되면 요게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돼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 25문제, 요게 10문제 정도 됩니다. 아이고. 요게 10문제면 여기에 15문제 정도 돼요. 그럼 중급회계 2를 제끼면 세무사도 회계사도 꽈락을 면치 못해요. 중급회계 2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오히려 문제가 실제 배우는 난이도는 어렵지만 시험 난이도는 훨씬 전형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객관식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합격하려면 중급회계 2에서 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중급회계 2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럼 중급회계 2는 전혀 새로운 내용 배울까요? 중급회계 2는 새로운 내용 배울까? 전혀? 실제로 제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140시간 강의하면 한 80시간 이상은 중급회계 1 하고요. 60시간 정도를 중급회계 2 해요. 물론 보강 때문에 그것도 한 70시간 되긴 하는데 중급회계 1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요. 중급회계 2가 내용이 어렵다며. 여러분 중급회계 1을 배우고 나면 중급회계 2는 사실상 중급회계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급회계 2는 중급회계 1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중급회계 1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중급회계 2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왔던 논리를 갖고 계속 범위를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중급회계 2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중급회계 2를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중급회계 2를 잘하려면 역시 중급회계 1을 잘해야 된다. 결국 다 잘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고요. 저희 시험을 보시면 회계학에서 중급회계 1이랑 중급회계 2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급회계도 있어요. 고급회계는 실제로 내용이 어려워서 고급회계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고급회계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고급회계예요. 중급회계 1과 중급회계 2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영업을 하면서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들을 배우는 게 중급회계 1이고요. 중급회계 2라고요. 고급회계는 기업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살 때, 다른 회사를 지배할 때, 다른 회사를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 등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회사 내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지만 요거는 다른 회사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거나 다른 회사의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다른 회사를 아예 사버리는 회계 처리라서 고급 회계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 난이도 보면 제가 볼 때 2가 가장 어렵고요. 1이랑 고급 회계는 거의 비슷비슷한 난이도인데 사실 고급 회계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엔 고급 회계가 한 문제에서 2문제? 3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좀 그렇고 보통 2문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에 회계사 같은 경우엔 고급 회계가 10문제 나와요. 그래서 회계사 같은 경우에 고급 회계를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고급 회계가 한두 문제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객관식 때 제가 특강으로 4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그것만 들으면 충분히 다 맞춰요. 왜냐면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회계사 공부하는데 저는 세무사 공부하는데 회계사용 중급회계를 들어야 됩니까? 세무사용 중급회계를 들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중급회계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가리키는 게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요. 시험도 문제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떨 때는 세무사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회계사가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중급회계 1, 2는 회계사랑 세무사가 거의 동일한데 회계사가 왜 회계하기 어렵냐면 고급회계가 훨씬 어렵거든요. 실제로 세무사에서 고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투자하면 된다면 회계사에서 고급 회계는 160 이상 투자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2차 때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엔 2차 때 고급 회계가 전체 문제 중에서 40% 이상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면 세무사는 여태까지 2차에서 고급 회계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 나왔는데 그건 교수님에 따라서 볼 때는 중급 회계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 일단 중급 회계 1, 2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가리키는 게 동일하고요. 저도 동일하게 강의할 거고요. 일단 고급 우리 수업을 보면 고급 회계가 있는데 세무사는 1차 시험 대비로 5회 정도나 아니면 4회 정도 특강할 건데 회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시간이에요. 4, 5시간 정도 별도로 강의할 거기 때문에 미리 찾아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간혹가다 다른 학원에서 세무사용 고급 회계 갖고 한 10시간 넘게 찍은 거 있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회계사 같은 경우에 별도로 12회차 얘는 시간이지만 얘는 회가 맞아요. 얘는 한 48시간 정도 별도로 들어야 되는데 그 세무사 듣는 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우리 지금 수업 진행을 보면은 1월반 같은 경우엔 제가 140시간 진행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원래 이번 주에 끝내야 되는데 부강을 6번 정도 더 하거든요. 저희는 아마 시간표 보시면 중급 회계가 140시간 좀 못되게 아마 시간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1원반은 자세히 가리키고 우리 지금은 천천히 가리킬까요? 똑같이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강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보강이 몇 회 정도 있을까 제가 보면 한 8회 정도 할 것 같아요. 8회 정도. 8회 정도. 그래서 실제로 중급회계 35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8회 정도 보강 할 거예요. 8회 정도.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아예 매번 그냥 수업할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을 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만약 여러분들도 또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예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8번 정도나 9번 정도 더 할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저희 진도를 보면 중급회계가 가리킬 내용이 더 많은 건 아니야. 중급회계 2가 가리킬 내용이 더 많지만 어차피 중급회계 1을 이해를 못하면 중급회계 2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중급회계 1은 진짜로 천천히 나가요. 진짜로. 그래서 중급회계 1은 여기 20회 플러스 알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1월 종합반 중급회계 1 찍은 거 보니까 88강 정도 찍었더라고요. 충격적인 거 그게 보통 한 강에 1시간이 넘는다는 거죠. 그쵸? 천천히 나가고 자세히 하니까 중급회계 1이 아무래도 더 길게 찍고요. 중급회계 2는 여기서 적용되기 때문에 중급회계 1보다는 좀 짧게 찍을 거예요. 그런 건 진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개정사항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배우겠지만 이 IFRS를 저희가 배우는데 IFRS가 몇 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거든요. 우리 지금 2018년 시험 목적으로는 금융자산이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개정됐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어요. 교재에. 그리고 2019년에 뭐가 개정됐냐면 리스가 개정되는데 요것도 반영돼 있어요. 선생님 중급회계 1 책에 아무리 넘겨봐도 이런 단원이 없는데요. 중급회계 2 얘기거든요. 아무튼 교재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내년 시험에 우리 내일 배울 개념체계가 개정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안만 잡혀있지 아직 개정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체계 개정된 걸 인터넷에 찾아보려고 그러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공개 초안만 나와있지 이렇게 개정을 선포한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학원은 교재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일부 학원은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저도 아직 반영 안 해놨어요. 게으른가 보네요. 그게 아니라 저 강사잖아요. 실제로 시험 낼 때 누구 책을 기준으로 해요? 출제위원이. 우리 윤돈이 책, 소리 났다는데 윤돈이 책 보고 시험 문제 낼까? 물론 내용은 똑같지만 기본적인 근간이 된 논리나 이런 것들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 책들을 보고 참고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 책들을 좀 봐야 되는데 유명한 교수님 대학교 책들이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개정된 사항으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생각이지 전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걸 먼저 공부하는 건 조금 위험이 있고요. 지금 먼저 반영된 걸 공부하다면 분명히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공표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바뀌는 내용을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심대하게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앉혀놓고 한 2시간 정도만 얘기하면 될 거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수업 들으시고요. 만약에 개정안이 공표되면 제가 한 2주 안에 따로 날 잡아서 무료로 특강하고 홈페이지도 올려놓을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것만 맡기는 거지 다른 책에 다른 단원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셨죠? 그냥 보시면 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이 다 반영되어 있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네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섯 번째 보면 이제 준비물이에요. 준비물. 첫 번째로 우리 계산기는 이미 다 사셨으니까 문제할 거 없겠죠? 계산기. 이 회계원리 때는 안 갖고 와도 제가 그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할 때까지는 아무 얘기 안 했지만 저희가 오늘 수업하고 내일 수업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하고 나면 화요일 날부터는 계속 시험을 볼 거고 구체적인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계산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시험을 보고 제가 중간중간에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를 반드시 계속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계산기를 좀 많이 쳐보셔야 돼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공부 얼마나 했는지 보면은 계산기 쳐보는 것만 봐도 알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좀 많이 쳐보셔야 돼요. 계산기 빨리 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산기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실례로 여러분들 계산기 보통 어떻게 치세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놓고 계산기를 쳤거든요. 그럼 쓰다가 계산기 치고 또 쓰고 계산기 치고 또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불구하고 굳은 각오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계산기를 왼손으로 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문제 풀고 왼손으로 계산기 치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한 일주일이면 바꿔요. 그래서 바꿔서 연습 막 했다고. 그리고 2차 시험장 갔는데 와 제가 홍대에서 시험 봤거든요. 보통은 홍대나 한양대에서 시험 보더라도 요즘 대학교들 건물이 다 좋고 의자가 좋기 때문에 책상이 넓다고요. 그럼 거기 시험지 딱 피고 계산기 놓고 풀면 되는데 와 제가 봤던 데가 홍대 인문관 6층인가 7층인가 그런데 거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있죠. 이거 팔걸이 있는 책상 아시죠? 이거 한 반개짜리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쪽은 아예 없는 거 공간이 와 거기서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상을 그렇게 하나만 주면 미안하니까 다른 층에 있는 애들은 넓은 데서 보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여기 하나 두 개를 붙여줬어. 그리고 난 여기 앉고 여기다가 하래. 또 뭐 쓸 거 있으면은 책상을 두 개 붙여줬다고요. 근데 어떻게? 나는 여기 앉았고 책상에 여기 하나 더 붙었는데 계산기를 난 이쪽으로 친다고. 일주일 동안 연습했는데 제가 그래갖고 그때 시험장에서 다시 이제 이 손으로 바꿔서 쳤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계산기 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산 실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중급회계 4회차 이상부터는 실제로 제가 문제 풀면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꼭 갖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연습장이요. 여러분 저희 해커스한테 돈 안 받아요. 이 해커스에서 요 연습 팔거든요. 요게 실제로 저희 2차 시험도 요런 답안지를 줘요. 그럼 여기다 2차 시험도 요런 답안지에 답을 기재하고 제출한다고요. 그래서 이외항이면 그 요 답안지에 계속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퀴즈라는 걸 볼 건데 이제 제가 실제 저희 1차 시험 때 나왔던 문제들을 단원 끝나면 시험 볼 거라고요. 주관식으로.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는 회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던 못하던 잘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내일 볼게요. 제발.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제 중급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갈굴 때는 좀 갈굴 거예요. 왜 답안지 이렇게 쓰시죠? 계산하는 과정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사시면 좋고 이게 아니라면 연습장을 사시더라도 꼭 갖고 오셔야 돼. 매번 퀴즈를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풀이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풀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쵸?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교재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게 진짜 감동실한데 저번에 회계 올릴 때도 얘기했지만 저기 다 진열돼 있잖아요. 그럼 수업 딱 들어오기 전에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진열돼 있는 책을 한 권 딱 들고 딱 들어와서 딱 앉으시고 보고 가신다고요. 복습은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쵸? 아 책 들고 다니기가 싫어서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책에 단권화를 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2차 시험 합격할 때까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지금도 독서실 보면 2차생인데 여전히 기본서를 들고 있다고 이걸 찾아본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단권화 시켜놔야 돼요. 그쵸? 그 책을 꼭 갖고 오셔서 제가 줄치다는 부분 제가 또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이건 거기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여기에 꼭 써놓으셔서 여기에 단권화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러고도 안 갖고 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꼭 갖고 오셔야 돼. 두 번째로 수업 진행인데요. 일단 회계원리랑은 좀 달라요.
9시에 시작하면 10분간 전 시간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인사하고 실없는 소리 한 1, 2분 한 다음에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쭉 말로 빠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 그거 복습해서 어저께 그치 나 알고 있는 내용이 어저께 알았던 내용이 나 그거 그냥 넘어갔는데 그 중요한가 보네 윤돈이가 얘기하네 그럼 다시 확인하고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야 내가 전 시간 제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내용을 충실히 복습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뷰할 때 같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진짜 감동실한데 제가 어느 날 9시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종합반 듣는 학생이 9시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건물에 있을 때. 그래서 어디 가요? 선생님 제가 지금 도착해서 아침을 안 먹어서 선생님 리뷰하실 동안 가볍게 삼김 하나 먹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윤돈이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리뷰하니까 9시 10분까지만 도착하면 돼. 그러면 안 돼요. 9시까지 오셔야 돼.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일단 수업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필기한 다음에 왜 쓰시죠? 교재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교재에 이 필기할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제 책인데 제 계산 왁구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필기도 하고 책에서 밑줄 그어야 되는 부분은 저번 회계원처럼 PPT를 띄우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웬간하면 화면에 다 띄워놔요. 다 띄워놓을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봐야지 뭘 봐요. 그쵸? 웬간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게 다 띄워놓을 테니까 저만 보세요. 저만.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해야 되는 것들은 쓰면서 얘기해요. 왜 안 쓰죠? 이렇게. 그쵸? 그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많이 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이 종료하고 나면 단원별로 퀴즈도 볼 거고요. 퀴즈는 보통 5문제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한 3단원 정도 끝나면은 제 마음이긴 한데 3단원 정도 끝나면 모의고사 볼 건데 모의고사는 20문제 정도 볼 거예요. 둘 다 1차 시험 문제를 잘라서 볼 건데 퀴즈는 매 단원 끝날 때보다 보는 5문제 정도의 퀴즈는 1차 시험 문제를 주관식으로 볼 거라서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0문제 정도를 그냥 객관식으로 볼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다른 학원 있을 때는 이거 등수를 맨날 공시했거든요. 성적순으로. 근데 이러면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진 않을 건데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잘하신 분은 칭찬하고 못하신 분은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쵸? 잘 보셔야 돼요. 결국에 저 같은 경우에 합격자를 가장 많이 내는 5명의 강사 중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약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합격자를 가장 많이 내는 강사 5명 중에 1명이지만 합격률만 따지면 제가 1등할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합격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제가 수강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합격률은 제일 높다고요. 합격률은. 합격률 높은 이유가 제가 잘 가르치는 거 뭐 또 있겠지만 시험을 계속 본다고요. 그래야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웬간하면 시험을 다 참여하셔야 돼요. 제일 우울한 케이스가 선생님 내일 모의고사 봐요? 봐요. 왜요? 내일 안 오려고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 시험 그럼 합격도 안녕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저희 종합반 실강까지 오셨는데 다 참여해서 시험 보시고 제가 남들처럼 제가 잘했어요 이렇게 일정 점수대가 계속 유지가 되면 시험도 금방 합격하실 거예요.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잔소리가 좀 오늘 많죠? 기본종합반 시작한 날이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잔소리인데 이 첫 번째로 결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결석. 그리고 웬간하면 지각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차 시험을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지만 위기가 있었답니다. 위기가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제가 제대하고 정말로 학원 종합반이 9시에 시작하면은 6시 전에 일어나서 학원에 7시 한 반 정도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거기 학원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7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전 시간 내용 복습하고 아침 먹고 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수업 듣고 집이 아니지. 제가 학점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로 다시 가서 4시, 한 2시 수업이 1시에 끝나면은 6시까지 학교 수업 듣고 6시부터 2시 넘어서까지 공부하고 잤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재무회계 끝나고 세법 끝나고 회계사는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보는데 경영학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 아는 내용 같고 나도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경영학 수업하는 날에는 지각을 하던지 결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지각이랑 결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과목도 안 나오다가 결국 자체 종강하고 혼자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계사 세무사 공부할 때 앞부분은 잘했는데 뒷부분 잘 못했다고요. 수업 계속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각이랑 결석하면 안 돼요. 한 번 빠지게 되면 계속 빠져요. 뭐 동영상으로 리커버리 한다고 하시지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한 번 결석하고 동영상 들어. 그럼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공부가 너무 잘 돼. 와, 내 진짜 맨날 아침에 전철 타고 이제 학원 왔었는데 집에서 여유 있게 일어나서 풀 컨디션으로 그냥 편한 옷 입고 동영상 들으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 그 다음날 이럴 거면 효율적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게 어떨까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부턴 동영상 3시간짜리 듣는데 12시간 걸릴걸? 네이버 보고 영화 보고 다 하느라. 그래서 그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결석도 안 되지만 지각도 안 되는 게 저희 회계학 같은 경우에 초반에 20분 정도가 인트로기 때문에 인트로를 못 들으면 이해를 못 해요. 정말로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중간에 들어오면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빠지면 안 돼요. 특히나 4장 이상부터는 앞에 10분, 20분을 안 들으면 당연히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 기본 강의 제가 엄청 자세히 엄청 천천히 나갈 건데 여러분들 너무 답 맞추는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그래서 제일 최고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문제 풀거나 기계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객관식 가면 이런 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 바닥에서 왁구의 달인이에요. 왁구의 달인. 내용은 몰라도 숫자 넣으면 풀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객관식 때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안 늘어 그렇게 하면. 기본 강의 때는 왁구도 중요하지만 제가 논리적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답 맞추는 거에 너무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수험 생활이 줄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세 번째로 회계는 손으로 푸는 건데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앞으로 중급회계 수업이 시작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퀴즈 보고 나면? 제가 퀴즈 보고 나면 쭉 걷는다고요. 자 갖고 오세요. 줄 서서 쭉 갖고 오세요 하면 여러분들 퀴즈 채점한 걸 갖고 와요. 그럼 제가 공부 시험 잘 보신 친구들은 잘했네요 이러고 못 본 학생들 뭐예요 이게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내용은 다 아는데 이게 이상하게 문제가 진짜 다 알거든요 이런다고요. 여태까지 수년째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풀어봐서 그래요. 반드시 푸셔야 돼요. 우리는 답을 맞춰야지 합격하는 시험이지 내용 다 안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고시반 있을 때 회계사 공부만 무려 12년을 한 선생님이랑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회계사 공부만 12년 했다고요. 놀랍죠? 12년 하셨다고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산책을 나갈 일이 있어서 산책을 나가는데 와 모든 회계 논리를 다 알아.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뭐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논리적 깊이가 없구나. 자 들어봐 하면서 얘기하면 막 눈물이 흘려. 와 겁나 잘한다. 근데 막상 모의고사 보면 나보다 점수가 낮아. 너무 놀랬어요 제가. 근데 봤더니 독서실 가서 공부하시는 거 봤더니 이렇게 공부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답을 내? 어떻게 시험에 합격합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풀어야 돼.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고시반 있을 때 보통 야 공부를 많이 했니? 공부를 적게 했니? 따져보는 객관적인 수치가 요 연습장을 몇 권 썼니 였더라고요. 몇 권 썼니 였다고요. 저 옛날에 고시반 있을 때 학교 친구들이 연습장 쓴 거를 안 버려. 그리고 위에 그냥 쌓아둔다고. 그럼 나중에 한 이만큼 쌓이면 이만큼 내가 쓴 거 아니야. 그만큼 공부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보통 저도 보면은 연습장 몇 권 썼나로 공부한 날을 평가하지 이거 몇 번 읽었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이고 많이 써보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따 뺄게요. 제가 줄 쓸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네 번째요. 네 번째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때우려고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메이데이인데 여러분 이제 중급회계 시작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감정이 뭘까요? 환희? 거의 없어요. 좌절이죠. 좌절. 왜 나는 안 풀릴까? 분명히 윤돈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막 풀고 있는 것 같고 막 좌절이 막 된다고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감이하면서 얘기하면 바로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여서 바로 시험 보면 점수 잘 보고 점수 잘 나오고 이런 친구들 있었어요. 7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5명 있었나? 나머지는 들으면 어렵네요.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그 부탁드리는 게 평생 먹고 살 내용인데 이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처음 수업 들으시면 제가 아무리 천천히 나가고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남들도 그래요. 그 다음 이해독할 때 몰랐던 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모르는 게 있다고 너무 신경 쓰거나 좌절하거나 일에 일비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정말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학생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볼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어보면 이 중간에 퀴즈 같은 거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자기는 진짜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2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했는데 오늘 퀴즈 봤는데 5개 중에 3개 맞았어. 그럼 현타가 오죠. 당연히 현타가 온다고요. 그럼 그렇게 몇 번 난 진짜 열심히 계속 했는데 몇 번 점수가 그렇게 나오면 강사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현타가 오면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포기한다고요. 근데 당연히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딱 그 한 번 우리 시험장 가서 1차 시험 보는 날 2차 시험 보는 날 1년에 한 번씩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 중간중간에 볼 때 점수 안 나온다고 너무 상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을 6개월 만에 붙었지만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를 총 7번 봤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고시반에서 7번을 봤는데 요 7번을 평균 40점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늘 평균 35점. 회계학 같은 경우에 150점 만점에 20점 나오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그냥 했어요. 혹시 되겠지 뭐. 되겠지. 그냥 했어요. 그냥 했다고 흔들리지 않고. 물론 채점하면 우울하죠. 그냥 했다고요. 그랬더니 시험날 평균 62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뚝심 있게 쭉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배우고 그 다음날 시험 봐서 다 많은 친구는 없어요. 그쵸? 뚝심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당장을 잘하는 사람보다 정말로 끈기 있는 사람이 합격해요. 정말로. 정말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다른 일도 하는 것도 있고 좀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최대로 공부를 못해요. 그럼 주 7일이면 5시간밖에 공부를 못해요 이런다고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다고요. 일명 타노스 공부법. 일주일에 반만 공부한다. 그래서 준비한 건데 안 웃기나 보네. 그냥 보시면 실제로 월, 수, 금, 주말은 당연히 노는 거고 월수금을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보다 이게 훨씬 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이제 기본반 시작하셨으니까 좀 들이셔야 돼요. 하루 12시간 하고 그 다음날 놀고 그 다음날 또 10시간 하고 그 다음날 놀고 이러면 안 늘어. 습관도 안 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자분도 여자분도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루에 막 5시간 이상씩 앉아있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럼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되지 바로 막 첫날부터 오버한다고 막 10시간 이상 앉아있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조금씩 해서 구칙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케이스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 처음에 기본반 시작하고 나면 공부 진짜 잘해. 퀴즈 다 하고 막 스터디 혼자 공부하고 막 시험 보면 다 맞고 엄청 열심히 해.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근데 시험이 우리 5월에나 4월 말에 있잖아요. 근데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갑자기 공부가 너무 안 돼요. 뭐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짐 싸서 집에 가서 혼자 한번 해보려고요. 막 이렇게 방황한다고요. 보통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진짜 시험 날까지 자기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절대로 못 붙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컨디션 관리도 좀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하거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좀 일정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은 반드시 앉아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1년 동안은 안 변해야 돼.
그래야 합격합니다. 작년에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수업 듣고 합격한 친구 중에 3명 정도가 가을 종합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동차해서 진짜 20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 있어요. 오, 지금부터 준비 땅 해서 20개월 만에 합격했다고요. 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일정상 그게 가장 빠른 코스라고요. 20개월 만에 합격했다고요. 20개월 만에.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본 강의도 안 빠졌지만 2차 유예 강의도 안 빠졌다고요. 여러분 여기 독서실 들어가 보면 왠지 표정이 좀 약간 우중충 하면서 그냥 아휴 하면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두꺼운 책 들고 다니는 친구들 있다고요. 그 다 2차 유예생이에요. 2차를 두 번째 준비한 학생들. 그 친구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 친구들 많이 힘들고 본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20개월 만에 붙은 친구들 보면은 그냥 한다고 그냥 소처럼 어떤 날은 그래 야 너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뭐 오늘 이런 것까지 와서 들으려고 그래 아 그냥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20개월 안에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좋고 나쁘고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양자 물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전공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작년에 디자인과 나온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중급회계 수업 듣고 객관식 수업 듣고 재작년에 회계사 아니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 100점 만점에 97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전공과 상관없이 꾸준히만 하시면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OT를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급회계 수업을 해볼 건데 여러분 1장은 우리 회계원리 때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쓰시면 되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 회계원리에서 우리 뭐 배웠었어요? 회계원리에서? 기타 포괄손익 배웠죠. 기타 포괄손익 하면 못 떠올라요. 그 영어 약자잖아. 기타 포괄손익 하면 OCI 말고 OCI는 뭔데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OCI는 뭔데요? 그치 미션 손익이지. 미션 손익이라서 어디 기재했어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갔어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갔어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갔죠. 재무상태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가이익이랑 평가손실이 동시에 나올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반드시 상계해줘야겠죠.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이 학생이 여기까지 얘기하는 데는 제가 회계 원리에서 조금씩 떡밥 던져갖고 수많은 빌드업 끝에 마지막에 결론을 낸 거라고요. 아, 그랬잖아. 내가 언제부터 바로 시작하자마자 회계 원리 미션 손익이라는 게 OCI인데요. 태양광에서 말고 하면서 이거는 자본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조금씩 떡밥을 풀었잖아요. 중급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씩 떡밥을 풀기 때문에 처음에 쉬운 거 같다고 귀를 닫거나 안 듣거나 그냥 안 나와버리면 갑자기 확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쉬워 보여도 조금씩 들으시면 돼. 다 떡밥이에요. 뒤에 어려운 걸 배우기 위해서.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10페이지 피시면 돼요. 재무회계랑 회계 원칙 배울 건데, 자, 보시죠. 이제 회계사가 되시고 세무사가 되셔서 대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들어가면 아무리 요즘 워라밸이 좋아졌어도 야근을 한다고요. 보통 저희 같은 전문직들은 야근을 하게 되면 보통 몇 시까지 한다고요? 물론 일반 저희 와이프도 은행 다니지만 오늘 야근이야 몇 시에 오는데 9시 이런다고요. 그 무슨 밖에 안 남아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자기 이 좀 빡신 데서 일해보고 싶다고 회계사들만 가는 카페가 있어요. 합격자들만 가는 카페. 자기 좀 빡신 데서 일해보겠다고 삼정회계법인에 포스코를 하는 팀이 있대요. 포스코 포항제철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나 거기 들어가려고 그런다. 거기서 한번 빡세게 일해보겠다. 그랬더니 리플이 뭐라고 달렸냐면 왜? 다시 생각해. 일단 살고 봐야지 막 이렇게 글이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 질문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야근하면 한 12시까지 하나 이랬다고요. 야근하면 한 12시까지 하나 봐? 괜찮아 12시까지 그랬다고요. 그때 리플이 뭐라고 달렸는지 알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 글을 보자마자 리플이 뭐라고 달렸냐면 12시면 대낮 아닌가? 12시면 대낮 아니야? 야 그때 점심 먹는 시간이야 이랬다고요. 왜냐면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시즌이 돼서 한번 야근을 하면은 4, 5시까지는 해요. 그게 야근이지. 그쵸? 12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세무사들도 일반적으로 야근 안 하지만 5월에는 한다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서 한다니까요? 그럼 진짜 한 4, 5시까지 해야 될 게가 있어요. 돌아와서
제가 이게 야근을 하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아이고 뭐 하시는 분인데 이 시간까지, 제가 그때 2시에 택시를 탔거든요. 뭐 하시는 분인데 이 시간까지 일하다 내려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아 네 회계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회계사시구나. 제가 안 그래도 진짜 궁금했는데 라디오를 딱 끄시더니 무섭더라고요. 딱 끄시더니 회계사가 뭐 하는 일이에요? 이러더라고. 뭐 하는 직업이 회계사예요? 제가 늘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게요?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도대체 회계가 뭡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참 이 호기심이 많으신 택시 기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게 뭘까? 제가 그때 회계사 3년 차였는데 그러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강에서는 회계가 뭔지랑 회계사가 뭐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지금 세무사 기본종합반인데 회계사 얘기를 왜 하십니까? 회계니까요. 세법 가면 회계사반 가서도 세무사 얘기 많이 해요. 됐죠? 자, 그럼 우리 회계가 뭔지를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기사를 좀 갖고 왔어요. 기사를 좀 봅시다. 뭘 벌써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기사를 좀 봅시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빌 게이츠가 극찬하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 챔피언이자 정부가 선정한 월드 클래스 300인 기업이 있었어요. 소지섭이 모델로도 나왔었다고요. 근데 이 회사가 한참 잘 나갔었는데 매출이 무려 1조가 넘었다고요. 매출 1조 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도 1조가 넘었고 영업이익 1,100원에 당기순이익이 601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014년에 망했죠. 이게 이른바 모뉴아이 사태예요. 모뉴아이 사태. 망했거든요. 굉장히 이때 엄청난 문제였어요.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를 보면 처음에 어떤 걸로 언론 플레이를 했냐면 이 모뉴엘을 보고 빌 게이츠가 회사가 너무 좋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와, 빌 게이츠 같이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향후 엄청나게 발전할 기업으로 모뉴엘을 꼽았다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레알?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나 요거 주식을 사볼까? 주식을 한번 매입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다고요. 보통 회계사 하면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주식 많이 물어봐요. 야, 나 이 주식 살 것 같은데 이 주식 살려고 그러는데 어때? 물어본다고요. 그럼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애널리스트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회사 주식 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물어본다고요. 근데 저랑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되게 웃겨요. 신라 호텔 주식 사면 싸도 터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늘 얘가 손만 대면 막 망하는 그런 거라 제가 또 얘가 망할 것 같아갖고 모뉴엘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여러분 회계원리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지 회계원리 내용을 다시 하진 않아요. 이 모뉴엘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전체 자산 중에서 매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였어요. 전체 자산 총계 중에서 매출 채권, 외상으로 물건 팔아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게 20%였다고. 또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서 30%였어요. 그리고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려온 게 전체 부채와 자본 합계 중에서 40%에 육박했어요. 제가 이것만 보고 오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요 재무상태표만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매출은 정말 1조가 맞았어. 매출은 정말로 1조가 맞았는데 쭉 내려와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우리 배웠죠? 매출 채권 내가 돈 없으면 어떡해? 금융기관에 처분하죠. 그럼 금융기관에 처분하면 일반적으로 내 장부 금액보다 싸게 처분해, 비싸게 처분해? 싸게 처분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랬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였냐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거의 1,000억이 넘었다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1,000억이 넘었대. 제가 이걸 보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잉? 오잉? 이랬다고요. 그래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애드립 친다고 여러분 웃지 않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죠? 이랬다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충격을 받았던 건
이 현금 물음표를 봤는데 우리 현금 물음표는 아직 안 배웠지만 실제로 이 회사에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매출이 1조면 매출이 1조라고 우리나라에서 매출 1조 넘는 회사가 몇십 개 안 돼요. 근데 매출이 1조 넘으면 당연히 현금도 많이 들어와 있어야겠어요? 많이 나가야겠어요? 많이 나가는 게 웃기잖아요? 매출이 1조인데 벌었겠지. 실제로 돈 봤더니 오히려 이 회사가 현금 유입보다 유출이 훨씬 많아서 순 현금 흐름으로 보면 현금 흐름으로 보면 글쎄 현금이 올해 마이너스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현금이 마이너스더라고. 아니 매출이 1조인데 실제로 올해 회사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대. 제가 이것까지 보고 확신했어요. 이 회사는 사기야. 확신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로 사지 마라 너. 그 살 돈 있으면 나 소고기를 사줘 이랬다고요. 절대로 사지 마. 내가 얘기했다. 어? 사면 네가 등신인 거야 이랬다고요. 그래서 안 샀죠. 이거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저도 오잉입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어때 보여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회계원리까지 배웠잖아요. 뭐 이상해 보여? 아니 매출이 1조인데 전체 자산 중에 20%가 매출 채권이래요. 그럼 현금으로 받은 게 거의 없나 본데? 현금으로 판 게 거의 없나 본데? 이런 생각 들죠. 아니 그리고 무슨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1,000억이나 돼. 매출 1조인데. 그럼 뭐 매출 채권 외상으로 물건 판 다음에 다 은행에 판 거네? 그냥 회수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 은행에 팔았다는 소리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재고자산이 많아? 보통 기업 전체 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10% 정도만 있으면 돼요. 너무 많잖아. 그리고 매출이 1조인데 현금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사기를 쳤냐면 여기다 쓸게요.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사기를 쳤냐면 여기 모뉴엘이 있으면 저기 해외에 아무도 모르게 해외에 모뉴엘 주니어를 만든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사실은 나야. 사실은 난데 해외 회사를 하나 차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 얘한테 물건을 판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뭘 받아? 당연히 못 받지 난데. 내가 나한테 물건 파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회계처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겠어? 매출 끊어놓고 이쪽에 매출 채권으로 끊어놨다고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고 내가 나한테 매출 채권을 준 거야. 이 회사가 웃긴 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낼 물건이 막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박스에 벽돌로 소모내요. 진짜야.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있는 이 회사를 찾아가 봤더니 박스 열어봤더니 벽돌 나오고 막 이랬다고요. 감동 싫어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가짜 매출 채권을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나한테 돈 줄 의무, 내가 나한테 돈 받을 권리잖아요. 가짜 매출 채권을 만든 다음에 여기 은행이 있잖아요.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요 매출 채권을 처분했다고.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회계 처리가 매출 채권 처분하니까 현금 들어오고 매출 채권 처분하면서 뭐 들어오겠어요? 우리 다 배웠는데 회계원에서 매출 채권 처, 분, 손, 실이 들어오겠죠. 이 거래를 하도 많이 해서 저게 뜬 거라고요. 근데 우리 회계원리 때 배웠지. 금융자산의 양도와 재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양도와 재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럼 실제로 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도를 했지만 사실은 재고를 못해. 그래서 돈 빌리는 거래도 있다고요. 돈 빌리는 거래로 본다고 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 채권을 내가 처분했는데 이거 다 회계원리 얘긴데 재고 요건을 충족하면 요렇게 회계 처리하지만 실제로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 혹시 이 내용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분은 괜찮아요. 뒤에서 또 할 거니까.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돈 들어온 것만큼 차입금 잡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입금이 이렇게 많았던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야? 실제로 이게 뻥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건 판다는 매출 채권으로 은행한테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오는 거야. 계속 돈 빌려오다가 은행이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돼?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나서 은행이 매출 채권 회수하려고 봤더니 이 매출 채권이 뭐였어? 사실은 모뉴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날아간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이게 회계라고. 제가 지금 친구한테 뭐 했어? 내가 봤더니 너는 지금 빌 게이츠가 하트하트 했기 때문에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사면 큰일 나겠어. 사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회계라고요. 그럼 우리 회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고 자, 모뉴얼이 있었죠? 모뉴얼이 뭐가 돼요? 모뉴얼이 기업 실체요. 자, 그런 다음에 제 친구가 있었죠. 제 친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보 이용자예요. 이 정보 이용자는 뭐해?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제 친구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모뉴의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요. 어렵지 않지? 의사결정을 하려고 봤더니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잖아. 근데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빌 게이츠가 좋다고 그랬대요. 이런 정보를 뭐라고 그럴까? 빌 게이츠가 이 회사 좋다고 그런 걸 비재무적 정보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 숫자를 찾아봤잖아. 요걸 뭐라고 그래요? 재무적 정보라고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 기업 실체가 있는데 제 친구가 어떤 정보를 확인했어? 경제적 정보를 확인했는데 이 경제적 정보 안에는 뭐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두 개를 고려했잖아요. 제 친구가 빌게이츠가 이 회사가 좋다고 그런 거랑 제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아니라고 한 거라. 그래서 이 경제적 정보 안에는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가 있냐면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로 나누어진다고요. 요 두 개가 있다고. 그럼 재무적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봤지만 아까 화폐 단위로 1조 전체 몇 프로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됐잖아. 그래서 재무적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화폐 단위로 측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 비재무적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돼? 빌 게이츠가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재무적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하지 않아. 하나 더. 재무적 정보 같은 경우엔 어떤 정보예요? 이 회사가 여태까지 장사해서 자산부채 자본으로 쌓여 있는 거. 올해 장사해서 손익계산서에 나온 성과. 올해 장사해서 현금흐름표에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어떤 정보예요? 과거 정보라고요. 이 재무제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 정보가 아니라 과거 정보야. 올해 한 거, 여태까지 장사한 거. 그게 재무제표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재무정보는 과거 정보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재무적 정보는 야, 빌 게이츠가 이 회사 극찬했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대.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비재무적 정보는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적 정보라고요. 자, 아무튼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 기업 실체에 대해서. 그때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어떻게 알아보고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식별하고 우리가 측정하고 그래서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 요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주식을 안 사서 모뉴에 부도나고 나서 저를 좋아했죠. 고맙다. 이번에도 큰일 날 뻔했네. 고맙다 이랬다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좀 보면 여러분 교재를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정보로 간주되는 건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회계 정보도 미래지향적 정보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 정보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그럴 거냐면 경제적 정보를 앞으로 우리가 회계 정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데 어떤 정보를 전달해? 회계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그럼 회계 정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재무적 정보랑 비재무적 정보가 있다고. 여기까지 우리 지금 정리를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건 안 가리켜요. 지금부터는. 그럼 셀프 스터디 보세요. 셀프 스터디 보시면 1번 회계 정의는 회계 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회계 정보에는
재무정보와 과거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된다. 요 문구가 예전 저희 시험에 기출문구로 나온 적이 있었죠. 뭐라고 나왔을까? 회계정보는 과거 정보와 화폐 단위로 측정된 재무 정보만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틀린 얘기예요. 어떤 정보도 포함돼? 미래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까지 포함해서 회계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옛날에 요게 기술된 적 있고요. 셀프 스터디 2번 보시면 재무적 정보가 뭔지 비재무적 정보가 뭔지 나와 있는데 요건 제가 이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요. 우리 그럼 수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부터 진행을 할게요.